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2월 금리 인하를 둘러싼 연준의 내부 분열이 극심했던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가 2, 3분기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는 연준이 내년 기준 금리를 2회 안팎으로 인하한 후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대비 30% 넘게 하락한 이후 9만 달러 선을 넘지 못하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업체 캔터 피츠제럴드는 비트코인 4년 주기설에 대한 공포와 거시 경제 환경이 맞물리며 2022년 이후 첫 하락장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올해 달러원 환율은 1년 전보다 34원 50전 낮은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반면 거래 종가 연평균은 1,422원 16전으로 이는 외환 위기를 겪었던 1998년 1,398원 39전보다 높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두 회사의 VEU 자격을 유지하는 대신 연간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장비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3거래 연속으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번에 있었던 9대3 표결이 굉장히 팽팽한 의견 속에 정리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부 연준 위원들은 당분간은 금리 동결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마지막 거래일을 보내면서 폐장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연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5년은 25년 만에 강세장을 맞이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내년도를 전망하면서 오늘도 꼼꼼한 전략들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3거래 연속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유가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쪽은 또 항공주이죠. 자세한 투자 포인트 대한항공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HBM4 엔비디아의 테스트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을 제치고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라는 부분이 어제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외신 쪽에서도 한국 증시를 분석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블룸버그 쪽에서는 2025년도를 25년 만에 맞은 강세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내년도에도 반도체 투톱을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전력망이나 인프라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추천을 했으니까 투자 전략 세우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2026 AI 운명은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흘 연속 약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또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될 텐데요. 내년도도 AI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AI 랠리가 이제 내년에 유효할지는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그 분석에 따르면 이제 AI 수혜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은 진단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반도체 부품처럼 이른바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면 2026년에는 AI를 실제 써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응용 서비스 기업 쪽, 그러니까 AI 에이전시 분야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익의 무게를 이동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제 올해는 소수의 기술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내년 이후에는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상승 동력의 저변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뭐 어제 이제 장은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으로 다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연속, 3거래일 연속 어쨌든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S&P 500은 0.14%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기술 중심의 나스닥은 0.24% 떨어졌고 다우 지수는 0.2% 하락한 48,367.0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연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이틀 연속 어쨌든 하락을 했고 팔란티어 역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AI 테마로 꼽혀있던 AMD도 돈반 약세를 피하지 못했는데 다만 연간 어쨌든 성적표를 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올해 몇 퍼센트 정도 뛰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39% 정도 상승했고요. 네. 팔란티어는 이제 139% 정도 상승했습니다. AMD도 79, 8% 정도 급등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어쨌든 하락장이 약간 단기 조정일 뿐 여전히 2025년 승자는 A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AI 못지않게 이제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연준의 통화 정책이죠. 그래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어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FOMC 회의록을 보면 이달 단행됐던 0.2포인트의 퍼센트 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약간 상당히 많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계속 갈아치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인하 속도와 시기에 대해서 이번 인하 이후에 한동안 동결해야 되는 신중론과 그다음에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주문하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방향성은 잡혀 있는 것 같지만 속도와 강도는 여전히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신호가 다시 한 번 더 재확인된 셈이라서 사실 실물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아서 좀 약간 이제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AI 중심의 기술주 중심의 숨고르기와 연준의 미묘한 스탠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증시에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긴 호흡을 보면 이제 AI 1막의 부품주와 2막의 활용 가치 기업들까지 수혜를 번질 수 있다는 기업이 공존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시장의 조정이 이제 단순한 어떤 피로감인지 아니면 내년을 위한 방향성의 재정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AI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차익 실현과 포지션 정리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은 하루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는 테슬라만 한 1% 내렸고요. 나머지 주요 종목들은 또 보합권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 저가의 동침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조 원 정도 가까운 규모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죠. 일단 지난 9월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미 발표했던 조건대로 진행이 된 건데요. 어떠한 부분들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말씀하셨던 조건은 이제 주당 23.28달러 인텔의 보통주를 사들이는 그걸로 이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사들인 물량은 2억 1,470만 주 규모로 모두 비공식 방식의 유상증자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투자는 인텔 입장에서 굵직한 어쨌든 현금 수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년간 인텔은 대규모 공장 투자와 전략의 실패로 인해서 재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었는데 엔비디아발 50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향후 생산 능력 확대와 사업 재편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 리스크가 좀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미 연방거래위원회죠. FTC가 이번 달 초 엔비디아의 인텔 지분 투자에 반독점 문제가 없다고 승인하면서 딜은 그대로 속도를 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이제 인텔의 10%의 지분 투자를 하면서 엔비디아를 끌어들인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독점 문제는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딜이 이루어졌는데, 빅딜이 이루어졌는데 단기 주가 반응은 너무나 차분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것 같고, 프리마켓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약 1.3% 정도 하락을 했고, 인텔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이번 투자를 두고 경쟁사에는 돈을 넣는 이례적인 빅딜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인텔의 파운드리 분야와 엔비디아의 전략적 협력 강화성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텔은 파운드리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붙여서 좀 더 시너지를 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I 시대에 어쨌든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죠. 그리고 이제 반격을 준비하는 인텔인데 50억 달러의 이제 딜이 단순한 재무 지원이 될지 아니면 뭐 AI 공급망의 재편이 될지는 어쨌든 추가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시장에는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안정화된 인텔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시선들이 좀 더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와 인텔과 관련한 내용 좀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또 그룹 인수와 관련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도 해서 오히려 좀 주가에는 좀 하락하는 영향으로 작용했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텔에 있어서 1.8나노급 공정 라인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시작을 했다가 중단했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파월은 사임해야 한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선호하는 인물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누구냐에 대해서는 1월쯤 공개하겠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 정도에 마무리될 텐데 벌써부터 압박에 대한 재점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이게 사임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임기 의장이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5월에 끝나지만 연준 이사로서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2028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러다면 이제 연준 내에 트럼프파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올해 내에 이제 사임한다면 이제 뭐 11월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숫자를 가지고 계속 금리를 내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차기 연준 의장으로 선호한 인물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밝히면서 이름 공개는 1월, 그러니까 내년 초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공개를 먼저 하겠다는 거죠. 이제 하지만 현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을 한 공격 수위는 훨씬 더 노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요즘 기자들만 만나면 파월은 사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임만 할 수 있으면 정말 그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과거 실제 파월을 해임했다가 시장 반응을 의식해서 물러났던 일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그럴 수 있다, 해임할 수 있다, 나 아직 자신감이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놨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캐비넷의 국가경제위원장인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 연준 이사죠, 케빈 어시도 거론되고 있고요. 현직 이사 크리스퍼 월러라든가 미셸 보우먼도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리크 러더라는 분도 같이 막판 후보군으로 올라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쨌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이제 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과감하게 금리를 내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은 특히 이제 주택담보금리를 좀 낮춰서 부담을 줄이고 경기 부양 모멘텀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와 경기를 잡아서 사실은 이제 11월 대비하고 싶은 건데 연준이 여기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연준은 최근 3번 연속 이제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12월 회의에서 내년 추가 인하는 1회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떤 반응을 내년에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연준 총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무능이라는 이유로 파월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월의 의장의 임기는 5월에 끝나지만 내년 연준 이사로서 임기는 2028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월이 이사직을 유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새 이사를 한 명 덜 지명하게 되는 만큼 인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내년 될수록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파월 의장과 관련한 내용까지 같이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말하는 AI는 끝났다입니다. 메타가 이제 중국계 AI 스타트업 그룹입니다. 마누스 인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마누스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딥시크 기업으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메타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쪽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까지는 삽과 곡괭이, 금강에서 그걸 캐는 기업들이 잘 됐다면 이제 실제 일을 하는 기업들이 잘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도 최우선 과제는 AI라고 못 박은 다음에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AI 비즈니스 퍼즐의 한 조각을 더 맞춘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누스는 이제 올해 초에 연간 1억 2,500만 달러의 매출 런웨이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원래 이제 이게 중국계 기업인데 이런 약간 인수를 겨냥해서 그런지 싱가포르로 옮겼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기업이지만 어쨌든 중국계 기업이라서 이게 지금 이제 승인 여부도 약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건 사람처럼 수다를 떠는 챗봇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대신해서 처리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력서 자동 스크린이라든가 여행 일정 짜준다거나 간단한 주식 분석까지 텍스트가 명령만 하면 많은 일들을 해주는 구독형 서비스로 이제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서비스 중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AI 에이전시를 어떤 걸 붙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마누스를 놓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했었고요. 올 초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인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원래 이제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싱가포르 옮긴 회사로 올해 초 미국 VC 벤처 마크가 주도한 투자에서도 기업 가치가 5억 달러에 근접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메타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AI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이제 AI 성장이 애플과 마찬가지로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향후 3년간 미국 인프라에만 6천억 달러 쓰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거대 모델을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인력을 대거 영입하고 데이터 센터에도 공격적으로 이제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도대체 언제까지 회수하는 의문이 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쨌든 투자자들의 주가에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데 마누스 인수는 바로 이 매출이 나오는 B2B AI 서비스를 손에 넣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는 마누스의 브랜드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자사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그리고 비즈니스 솔루션까지 이 AI 에이전시를 깊이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는 메타 AI 챗봇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상 쓰는 분 별로 없어요. 뭐 중국에서 이걸 활용해서 뭘 만들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제 주변이나 저도 써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말만 잘하는 AI를 넘어서 직접 행동하고 처리해주는 AI를 포트폴리오에 이제 추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인수에는 이제 기술과 핵심 리더십 팀도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 메타의 최고 AI 책임자죠. 알렉산더 왕은 원래 이제 스케일 AI 창업자였는데 이번에 직접 나서서 마누스의 팀 합류를 환영한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메타의 AI 조직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마누스의 공동 창업자인 CEO 샤오홍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가 단지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동하고 만들어내고 실제 결과를 전달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메타와 함께라면 상상도 못할 규모로 이걸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마누스의 뿌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인 회사라는 점에서 올해 초 메인 투자였던 벤치마크는 중국 AI 기술의 서방 자본을 키워준다는 비판으로 이제 이 부분을 물러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제 마누스를 이제 메타가 품을 들었는데 향후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든가 안보라든가 규제 이슈를 어떻게 풀지 이제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만 잘 해결한다면 메타의 인수는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의 인수와 관련한 내용 좀 체크해봤습니다. 양산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인데 마누스가 지난 4월에 한 7천억 정도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인수가가 제시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반값 위고비이고요.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대표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중국 쪽에서 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부 가격 중에서는 48%까지 떨어진 곳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어쨌든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거는 이제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위고비에 이제 유효 성분인 세미글루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국 내 특허가 내년에 만료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제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중국 현지 제약사인 CSPC 제약그룹, 항저우 기반의 지우유한 그리고 이제 유전바이오 등 다수의 기업들이 이미 복제약과 유사약물을 개발에 뛰어들었고 다른 회사들도 차세대 비만약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허가 끝나고 제네릭이 어쨌든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시장 점유율이 최대한 굳혀두려는 선제적 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라고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하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경제 매체인 이차이에 따르면 일부 성에서는 높은 용량의 두 구간이 있으니까 이게 안 맞아보셨죠? 네. 잘 모르실 건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처음에 0.25부터 시작하는데
위에 구간은 1.7과 2.4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의 가격은 우리나라도 거의 40만 원대, 그러니까 할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0만 원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내리질 않았거든요. 이 두 구간이 내렸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에 두 구간은 이제 앞에 세 구간이 또 있는데, 이 구간은 쌉니다. 상대적으로 한 절반 가격 정도 되는데, 요 이제 높은 용량 두 구간의 월 리스트라는 건 월에 이제 4번 정도 받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무려 48%나 인하를 하겠다라고 전해지는 거고, 보도에 따르면 상위 두 용량의 제품 월 가격은 987위안 그리고 1284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만 원과 18만 원 수준입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높은 구간에서 그 절반 이하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상당히 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가격 조정에 대해서 중국 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전체 인구가 14억 명 가운데 어쨌든 2030년 65%, 엄청납니다. 중국도 약간 이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이게 약간 춥거나 이런 약간 거기 때문에 음식에 이렇게 맵고 달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비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초대형 비만 치료 잠재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 조치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최근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서 전반적인 공격 가격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이미 지난달 위고비 가격을 최대 37%나 이제 인하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사인 1111와 함께 보험이 아닌 현금 결제 고객을 겨냥한 가격 인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에서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전략의 무게가 있는데, 이러다가 뭐 이게 의료 관광을 오히려 우리가 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인데, 우리나라도 가격이 좀 인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비만은 이제 더 이상 어쨌든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수십조 원대 시장을 둘러싼 초대형 게임판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보노디스크 이번 가격 인하가 향후 중국 비만 치료제 가격 구조와 글로벌 제약사 간의 판도에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가 집중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만료가 된다면 복제약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마글루타이드 관련한 특허는 아마 내년 3월 만료가 예정이 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가격 인하에 들어갔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대한항공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25년도 4분기 프리뷰, 환율이 내려오면 대한항공을 보자인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연말에 대한항공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환율과 화물, 그리고 2026년도 전략입니다. 하나증권은 원달러 환율 하락이 대한항공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8,000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대한항공을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환 당국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 외환 당국이 개입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짧은 기간 안에 50원 넘게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1,42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12월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환율이 살짝 오르게 되면서 1,439원 선에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주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대한항공은 비용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항공기 리스료와 연료비, 그리고 정비 비용 상당 부분이 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다 보면 비용 부담이 커지고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하나증권은 환율이 한 10원씩 움직일 때마다 지금 약 480억 원 규모의 외화 평가 손익도 함께 발생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의 환율 하락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대한항공의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라는 평가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하나증권이 내놓은 2025년도 4분기 대한항공의 실적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4조 3,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4,055억 원으로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영업이익률은 9.4% 수준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늘게 되지만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고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비용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여객 부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객 부문의 매출이 한 2조 5,080억 원, 전년 대비해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10월에 추석 연휴 효과가 4분기로 넘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일본 노선 수요도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국제선 운임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122원, 전년 대비해서 2% 상승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여객 부문은 크게 나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인 흐름을 보인 것도 아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이번 분기의 중심은 화물 사업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 부문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2,760억 원으로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임은 킬로미터당 56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 상승을 하는데요. 연말에 성수기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하나증권은 이번 4분기 전체 수익성을 여객보다는 지금 화물 사업부가 이끌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항공 화물 시장도 살펴보면 IT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물동량이 다시 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실 비용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로 감가상각비의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면 비싼 장비의 값을 한 번에 쓰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서 비용으로 잡는 걸 말합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항공기 도입과 기재 확대 역량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가 무려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환율이 높았던 시기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연료비 자체도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매출은 늘긴 했지만 비용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 구조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기대보다 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핵심 2026년 전망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요. 통합 이후에 전략 변화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이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 된다면 대한항공은 앞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행이 이제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경험의 시대가 된 만큼 운임 단가를 높이고 이런 환승 수요를 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축을 살펴보시면 바로 항공우주 사업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항공우주 부문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규모가 약 8,500억 원 수준이었고요. 신규 수주 대상은 저피탄 무인기와 UH-60 성능 개량, 그리고 전자전기 관련 사업들입니다.
항공우주 사업들은 민간 항공과는 다르게 장기 계약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높고 대한항공의 중장기 실적 안정성을 보완해주는 그런 재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 번 더 결론으로 좀 돌아와 보자면 하나증권이 지금 대한항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연료비 부담도 줄게 되고요. 그리고 외화 평가 손익도 함께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고환율 환경에서 주가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여줬던 환율 안정세는 주가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하나증권의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지금 목표 주가 28,000원 제시했고요. 매수 유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날 이 폐장일의 대한항공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1.1% 하락을 하면서 22,550원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목표 주가까지는 여전히 살짝의 괴리가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환율 안정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들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실적보다는 환경 변화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이나 화물의 회복, 그리고 통합 이후의 전략 변화. 하나증권은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을 근거로 해서 대한항공의 주가 재평가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이익 전망은 여전히 보수적이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기대와 중장기 구조 변화를 함께 봐야 하는 구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키워드 살펴보겠고요. 이승 앵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키워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HBM4와 관련해서는 내년 2월 양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겠고요. 또 현대건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 홀텍과 함께 SMR 착공에 내년 정도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세계 최초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신차 판매에 있어서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를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내년이 조금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HBM4와 관련해서 다양한 테스트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 구도를 어떻게 내년도엔 좀 그려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브로드컴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 일단 이 결과는 삼성전자에게 매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의 6세대 HBM인 HBM4는 최근 브로드컴과 진행한 시스템 인 패키지 테스트에서 11기가비트 초중반대 속도, 현존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발열 제어 성능에서도 경쟁사보다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브로드컴은 구글의 AI 반도체 설계를 전담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 삼성은 브로드컴과 2023년부터 협력해왔고요. 이번 테스트 결과로 양사의 파트너십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구글의 8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에 실제 적용되기 전인 마지막 관문으로 보는 만큼 신뢰도 있는 성능 입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구글이 그간 자체 데이터 센터에만 사용하던 TPU를 외부로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HBM4가 대규모 상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단순한 메모리 공급자 역할을 넘어서서 로직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턴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통합 솔루션 역량이 커스텀 HBM 시대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브로드컴과 구글의 니즈를 제대로 공략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평가로 구글향 공급에서 하이닉스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주도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HBM4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게 신형이 되고 사실상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HBM3 이 제품이 구형이 되게 될 텐데 이런 원래는 이제 신형이 나오게 되면 구형이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HBM3 이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흐름이 좀 가능해지게 된 걸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현상은 굉장히 이례적인 흐름입니다. 언급드렸듯 지금 HBM3E는 구형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대 전환이 임박한다면 이 구형 제품 가격은 하락하는 게 보통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 HBM3E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내년 HBM3E 단가를 20% 인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현재 아직까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내년 출시할 자체 칩에 HBM 탑재량을 30% 이상 늘리면서 주문이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로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게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HBM3E의 수요가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AI 칩들이 아직까지는 HBM3E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삼성은 HBM3E 쪽에서는 초기에는 납품 속도가 지연됐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하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공급을 확정하며 반등에 성공을 했죠.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에 들어갈 HBM4 공급을 본격화하는 이중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성은 3분기 글로벌 HBM 시장 매출 점유율 22%로 마이크론을 제치면서 업계 2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결국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생산 능력을 보유한 삼성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면서 실적 퀀텀 점프를 위한 완벽한 발판이 마련된 상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HBM4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도 반등을 하면서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반격 흐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반격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전자는 HBM의 생산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17만 장 수준인데요. 2026년까지는 25만 장으로 47%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HBM 출하량 또한 전년 대비 14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27년에 예정이던 평택 4공장의 장비 반입도 내년 1분기로 앞당기게 됐고요. 낸드 생산 예정이던 라인들도 HBM 전용 라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는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내에서 실제로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3분기 HBM 점유율이 22%로 마이크론을 제치게 됐고요. 2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은 내년 삼성의 점유율이 3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AI 전용 메모리 다변화 전략도 지금 삼성의 점유율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HBM 외에도 소캠2 같은 저전력 고효율 메모리를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플랫폼에 대규모로 공급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아이폰 17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점유율도 70%까지 끌어올리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시장 특성상 생산 능력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유연하게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가 크다는 점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에 힘입어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내년 반도체 영업이익이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노무라 증권은 삼성의 내년 영업이익을 133조 원까지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삼성의 주가순 자산 비율은 경쟁사 대비 절반으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2026년은 삼성이 HBM4 기술 초격차와 압도적인 생산력을 무기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올 4분기에 잠시 내려놨던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탈환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도체 황제의 위상을 완전히 굳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HBM4 시장이 열리면 이 승기를 누가 잡게 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지난주에 보도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어제장에서 나온 뉴스 보면 구글 TPU 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해서 정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건설 이야기해 볼 텐데요. 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 홀텍과 함께 세계 최초로 이제 SMR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네, 일단 현대건설이 지금 미국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SMR 300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상당히 상징적인 사업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미국 부지의 소형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2026년 준공 그리고 2031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홀텍은 미국 내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분야 1위고요. 원전 해체 분야에서도 1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부의 SMR 펀딩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4억 달러 보조금까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서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까지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입된 대규모 자금은 현대건설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내 7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전 투자 흐름에서도 현대건설이 전략적인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이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설계와 조달, 시공이라는 전 과정을 총괄하는 공급망 주도 기업으로 원전 밸류체인의 핵심 주체로 올라선 사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의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게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SMR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쪽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올해 신규 수주 관련해서는 지금 14조 원 정도 역대급 성적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현재 미래 성장판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레이스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대형 원전 주기기와 SMR 그리고 가스터빈이라는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앞세워서요.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실적 퀀텀 점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는 원래는 10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주액은 13조에서 14조 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 총 5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또한 미국 SMR 업체인 엑스에너지의 XE100 프로젝트 16기에 대한 핵심 소재 예약 계약, 그리고 북미 빅테크향 가스터빈 5기 공급 계약까지도 따낸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미 간 원자련 협력에서도 대형 원전 수주가 본격화될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웨스팅하우스향 원전 주기기 그리고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약 12조 원의 수주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SMR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보한 고객사 3곳에서 2030년까지 누적 60기 모듈을 수주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는 이 SMR 흐름에서 2028년까지 경남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구축해서 연간 20기의 SMR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생산 기반 확장으로 수주 잔고까지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곳간이 넉넉해지자 신용 등급 전망 또한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수주를 넘어서 중장기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까지 개선되고 있는 구조로 원전 생태계 회복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에서 대형 원전부터 SMR까지 전 라인업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업으로서 늘어나는 글로벌 전력 수요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원전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일단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건설에 들어간 곳이 좀 없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일단 SMR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정말 첫 삽을 뜨게 될지 그렇게 되면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테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이제 국내에서는 세울 3호기의 운영 허가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도 괜찮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세울 3호기의 운영 허가는 원전 산업 회복의 분명한 신호로 좀 읽히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 세울 3호기는 2016년 착공 이후 9년 만에 정식 운영 허가를 받은 신규 원전입니다. 6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출력 1,400메가와트의 대형 원전으로 내년부터 시운전과 성능 검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로써 신한울 2호기 이후에 2년 만에 신규 원전이 가동을 승인받은 사례가 된 건데요. 특히 항공기 테러 대비 설계와 60년치 핵 연료 저장 설계까지 적용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결정과 더불어서 어제 정부는 원전을 단순 발전원에서 무탄소 기저 전원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AI나 전기차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전력 수요가 전반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전력망 불안정을 보완할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 원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주요국들도 SMR 중심의 원전 확대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AI와 전기차, 데이터 센터라는 전력 수요 폭증 속에서 원전이 다시 기저 발전원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지금 국내 원전 기업들에게도 중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여기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주가 삽을 좀 뜨게 될지 그게 이제 내년도가 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12월 한 중순부터 지금까지 75,000원 이 부근에서 계속 힘을 응축을 하고 있습니다. 꽤나 긴 기간 동안 힘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내년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중국 자동차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중국이 신차 판매에 있어서는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약진이 가능했던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언급드렸듯이 지금 중국이 20년간 지켜온 일본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 상황들이 좀 펼쳐지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 신차 판매 1위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중국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 정책과 가격 경쟁력이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올해 약 2,700만 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500만 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니케이는 이를 두고 중국이 자동차 대국의 지위를 확립한 상징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수소차와 같은 것들을 신에너지차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막대한 보조금과 세금 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 자동차 전체 판매의 60% 이상이 신에너지차로 채워지고 있고요. 자국 내수 판매가 전체의 70%를 차지할 만큼 내수 기반까지도 탄탄하게 갖추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저가 수출 전략입니다. 이 BYD를 포함한 주요 업체들이 남은 물량을 대거 수출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에 나서면서 동남아와 중남미,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세안 지역에서는 중국차 판매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게 됐고요. 유럽에서는 230만 대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내수 기반의 가격 경쟁력을 더한 수출 전략으로 자동차 산업의 판을 새롭게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키워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년은 또 파산의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차 판매 잘 된다는데 근데 내년은 파산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지금 신차 판매 1위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자동차 업계는 성장의 이면에서 지금 극심한 구조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 내년부터는 과거에는 좀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파산 열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월에서 11월 기준 중국 전체 자동차 산업의 이익률은 4.4%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치게 됐습니다. 실제로 70% 이상의 자동차 모델이 팔수록 적자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정부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고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수요 성장 둔화라는 것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율이 50%로 축소가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내년 초에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출혈 경쟁에 늪에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소비자 유치를 위해서 대규모 할인과 프로모션까지 쏟아냈지만요,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됐고 산업 구조 불균형 문제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 수는 무려 350개에 달하는 과잉 구조입니다. 특히 이 안에서 후발주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차입으로 인해서 파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중국 내 자동차 수요가 5%로 줄어들고 미국과 EU의 고율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중국 자동차 산업은 구조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최소 50개, 많게는 100개까지의 업체가 파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전문가들은 시장에 남는 업체가 단 5개에서 7개까지 불과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존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판매 1위라는 타이틀 이면에 숨겨진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가 내년 중국 자동차 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파산의 원년을 이끈을 방아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의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건 안타깝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현지 생산 미국에서 100만 대 시대를 예고를 하면서 관세 전쟁에 있어서 본격적인 좀 승부수를 내거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출은 올해 여러 가지 악재 속에도 사상 첫 연간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이 세계 6위 수출 강국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 흐름을 이끈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수출인데요. 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은 660억 달러, 여기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하이엔드 모델까지 포함되면서 품질 중심의 수출 구조 전환이 본격화된 해였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현대차 그룹은 관세 대응 전략으로 미국에서 현지 생산 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1월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은 167만 대로 작년 대비 8% 넘게 증가했고요. 올해 전체 생산 기준으로도 80만 대를 넘겼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지아 신공장 메타플랜트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면서 현지 생산 100만 대 시대를 열겠다라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이 공장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IRA 등 미국의 친환경차 세제 혜택 요건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기아나 제네시스 브랜드까지 현지 생산 라인을 확장하면서 글로벌 관세 장벽을 넘는 대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현지에서 생산된 차량 대부분이 내수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출이 아니라 현지 판매 중심 구조로 바뀌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충성도까지 높이는 전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중국 업체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저가 공세가 주춤해지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서 현대차 그룹이 기술과 브랜드 그리고 생산 네트워크 기반의 정면 돌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현대차는 확실한 생존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도 예전에 2차 전지한다라고 하면 막 갔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아마 올해 중국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중국도 전기차 캐즘이 지금 착륙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될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쪽 이야기까지 잘 나눠봤고요. 이승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수요일이고요. 국내 증시는 폐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좀 올 한 해를 정리를 해보고 또 내년 1월에 있을 일정들 체크해보면서 새해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연말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둔 상황 속에서 사흘째 약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한풀 꺾인 상황인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과 포지션 정리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날은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위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다만 이제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년도 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는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폐장에 들어가게 됐고요. 오늘과 내일은 쉬고 금요일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우선 어제 양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어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기록을 써주나라고 좀 기대감을 좀 키워왔었는데 아쉽게도 시장은 여전히 일부 주도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수급이 좀 들지 않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탑은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다만 다른 종목들은 미미한 움직임을 나타났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의 고강도 개입으로 인해서 1,420원대까지 한때 내려갔지만 어제는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1,439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새해 나타날 환율의 움직임도 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어제 국내 증시는 드디어 폐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올해가 마무리됐고요.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였는데 일단 어제 국내 폐장 분위기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분위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가 올해 굉장히 좀 강한 상승량이 나왔거든요. 올해 4월부터 해서 이제 최고점, 종가까지의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2,000포인트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 강한 상승량을 주도했던 종목들도 역시 특정 종목들에 한해서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일부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장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주가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요, 이 하락폭 자체가 크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일부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는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종목들은 또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죠. 미국 증시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로서는 신고가까지 낸 상황에서 약간의 숨고르기,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일부 좀 변경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최근의 하락보다는 근래 움직임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4,214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신고가가 4,226포인트라는 점에서 본다면 신고가 부근에 거의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끝이 났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흐름을 좀 되짚어서 본다면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좀 강했습니다. 외국인들은 4,880억이라는 매도가 나왔고 기관 쪽에서도 3,700억이라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매도는 대부분의 업종들에 다 이제 골고루 퍼져 있었지만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있었죠.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던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자금들이 그나마 최근에 연말 동안 이제 좀 몰리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 건설주 그리고 엔터주 이런 종목들이 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들 기업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일단 내년도에 모멘텀이 일단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도에 대한 어떤 모멘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이제 몰렸다라는 건 좀 안정적으로 이 포트를 좀 진행하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연말 이제 휴일이 또 이틀 동안 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2026년도가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종목 쪽으로 자금들의 이동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어제 그 거래 기준으로 본다면 전날보다는 8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왔던 반도체라든지 건설, 엔터 이쪽은 이제 올해 초 부근에도 연속적인 어떤 상승이라든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제 미국에서도 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충돌이 있었던 건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얘기했던 그 의원들도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표 이 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회의록이 공개가 됐지만 내년도에는 FOMC 회의 의장, FOMC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임기가 거의 끝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FOMC 회의록보다는 사실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이 금리의 변화는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에 또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지금 하반기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내년에도 역시 상승장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상승장에 조금 더 편승해서 내년도도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 4,21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25포인트 선에서 문을 닫았고요. 신고가 부근에서 2025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요. 이런 관점들 바탕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1월에 있을 일정들을 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1월에 예정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가장 많은데 사실 그중에서도 가장 꼽히고 있는 게 CES 2026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월 6일부터 함께 좀 시작이 되고요. 그동안은 사실 AI 투자가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로봇이나 뭐 혹은 자율주행 같은 그런 하드웨어 중심으로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분기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지금 IT 업계에서는 이제 트렌드의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2025 CES에서의 이제 주제를 본다면 그 안에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 중에서 하나는 양자 쪽이었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그리고 생성 AI 이쪽이 조금 주된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2025 CES에서 AI 쪽에 대한 관심이 몰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선도했던 건 AI 쪽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 안에서 본다면 대부분 이제 AI에서 좀 더 확장되어서 이 이제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는 관련 이제 섹터들이 이제 이번 2026에서 이제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강력하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본다면 이제 피지컬 AI라는 쪽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반도체 쪽 이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 2026 CEO는 이 많은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국 이제 AI 쪽에 대한 관심은 2025년도나 2026년도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로보틱스 쪽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쪽에 대한 이 관심사가 2016년도에는 하나의 또 트렌드와 그리고 또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CES 2026에서는 특별히 피지컬 AI 그리고 로보틱스 반도체가 좀 중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심사들이 내년도 트렌드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집중도 있는 관심도를 좀 높여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바로 로봇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ES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로봇주들 과연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 이제 2025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AI라는 이제 생성 AI 쪽이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그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로보틱스 쪽, 특히나 로보틱스 반도체 쪽이 아마 좀 화두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피지컬 AI 쪽과 로보틱스 쪽 이쪽은 결국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AI의 확장 범위 이 기술을 이제 선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가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종목들의 주가의 편차를 보시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만 사실상 아직도 못 올라간 종목들도 좀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6년도에는 이제 CES 2026과 함께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또 이제 이들 종목들이 못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고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더 올라가게 될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옥석 가리기가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AI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버블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 결국은 기대감과 함께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을 못 내놓는 경우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위주로 아마 옥석 가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16년도 안에서는 어쨌든 로봇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2025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좀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옥석 가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좀 투자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목도는 계속해서 높여가 보자라는 멘트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로봇주 안에서 올 한 해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을 꼽아보자면 대표적으로 저는 로보티즈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피지컬 AI 측면에서는 여전히 로보티즈가 대장주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올해 좀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쪽을 바라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올해 좀 그래도 숫자가 좀 보였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끌고 가봐도 괜찮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판단하기에는 이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되게 좀 어려운 판단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로봇주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사실 피지컬 AI 쪽으로 본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로보티즈라든지 이들 종목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꼽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로봇주라는 어떤 이제 이 종목들은 그동안 이제 주가의 상승이 기대감은 있었지만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 AI 쪽과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성장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과연 더 갈까? 근데 시장은요, 이 거품,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품이라는 게 쌓이거든요. 기대감이 큰 만큼 역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많이 올해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들 종목들도 분명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로보티즈 이 종목들은 거론이 많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고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좀 크지 않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 약간 공격적으로 한다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사실은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그 종목들을 고가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만약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는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라든지 조정이 나왔을 때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았던 두산 쪽을 좀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도의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그동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는 좀 끌고 가는 영역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피지컬 AI 분야로 따지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까지 좀 대장주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종목들이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혹은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두산 로보틱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로봇주들을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끌고 가보는 전략을 함께 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모멘텀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축이 현대차 그룹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아틀라스를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한다라는 이슈가 좀 붙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CES를 기점으로 해서 좀 현대 그룹주들에게 점수를 좋게 줄 수 있을까요? 현대차 쪽에서 지금 이제 관심이 그동안 뉴스 기사들을 보시게 된다면 2026 CES에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것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현대차 쪽에 대한 뉴스들이 많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로봇이 이제 이번 CES 쪽에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차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시연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로봇을 과연 얼마나 좀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시연했을 때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동차 쪽에서뿐 아니라 또 여기서 자율주행을 넘어서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게 연계되는 어떤 사업의 이제 확장 범위가 또 이제 하나의 성장성의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이제 공개가 되고 이게 만약에 시연했을 때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쪽과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테슬라의 경우에도 주가 상승을
그동안 이제 주가 상승했던 그 요인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전기차 쪽에 대한 전기차 쪽이 상승을 이끌었던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은 로보택시라든지 또 로봇 이쪽과 관련돼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만큼 현대차의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아틀라스의 시험과 함께 로봇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주목도가 주가 상승으로 견인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CES에서 과연 현대차 그룹주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그 결과 공개에 따라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 때 여전히 현대차 그룹주들 추가적인 상승 동력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현대그룹주들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뭐 모비스도 있고 글로비스도 있고 오토에버 등등이 있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상승 탄력적인 측면에서 좀 어떤 선택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한 번의 정답이 나왔어요. 바로 현대 오토웨버 쪽이죠. 네. 이쪽이 지금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도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 오토웨버가 지금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로봇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현대 쪽에서의 어떤 이제 기술력으로 본다면 사실 로봇 쪽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 분야도 역시 이제 내년도에 또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쪽에서의 어떤 이제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 모비스 이쪽도 역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의 경우에는 사실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가파랐어요. 따라서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수하고 나서 이제 올라갈 때 파는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자체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뭐 주가에 뭐 항상 똑같습니다.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주식을 항상 싸게 사야 되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실 두려워해서 오히려 주식을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담아놓고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들도 수익 내는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 종목은 이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현대 모비스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대 모비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을 때 담아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라는 좀 차별적인 전략들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CES에서 또 다른 중요 키워드가 로보틱스 반도체가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장이 좀 커지게 되면서 로봇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도 시장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쪽으로는 좀 어떤 종목들의 관심도 높여가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뭐 생성 AI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봤던 이제 AI 관련 기술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실무 영역으로 온 게 바로 이제 로보틱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로보틱스 반도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로보틱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이 칩 자체가 클라우드 쪽에서가 아니라 내부적인 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바로 로보틱스 반도체 쪽에 대한 중요한 이제 그 화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칩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해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기술에 조금 더 근접해 있는 회사들이 바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본다면 이제 로보틱스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LG전자 쪽도 이쪽에 대한 개발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쪽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죠. 이 관련주들도 이제 이 분야 안에서 또 협업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 반도체 쪽은 대표주는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고 부수적으로는 LG전자라든지 또는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CES에서 로보틱스 반도체 쪽도 중요한 화두로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더 일단 대장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의 경우에도 관련 기술들의 개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살펴보는 전략들도 유효하다라는 접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다음 1월에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CES 다음으로 꼽는 게 저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글로벌 제약바이오 행사 내에서는 가장 큰 연례 행사기도 하고 이 안에서는 기술 수출 관련해서 뭐 빅딜의 기회장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안에서 플랫폼, 메쉬 기업들, CDMO 기업들 다 참가를 하는데 일단 관전 포인트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 지금 이제 사실 CES라는 이 행사도 IT 쪽에서 최대 행사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에 못지않게 제약 바이오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
지난해 한 해 동안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가장 최대 행사라고 본다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1월 달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이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본다면 키워드죠. 키워드 쪽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CDMO 쪽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뭐 플랫폼과 관련해서 이 관련 종목들도 역시 이제 플랫폼 쪽에 대한 이제 기술도 시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서 가장 이제 1순위를 꼽자면 CDMO 쪽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CDMO 관련주들이 좀 이번에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역시 CDMO 관련 기업들이 주목도가 좀 더 높다라고 뉴스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뭐 주인공으로 본다면 이제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사실 연말 연초를 보자면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연말에는 사실 그렇게 큰 상승 탄력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CDMO 쪽이 일단 가장 큰 집중이 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생물보안법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서 중국 기업과 관련된 파트너사들이 이제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추가 빅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대감 좀 안고 국내 CDMO 기업들 좀 예쁘게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CDMO 기업 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고 거기다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주목을 많이 또 받고 이 관련 종목들이 이를 기점으로 해서 또 큰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부터 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빅딜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도에 유한양행이 얀센하고 1조 4천억 규모의 이제 빅딜이 이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성사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한미약품이 4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때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가 4조 원 규모의 플랫폼 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에서 지금 CDMO 쪽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제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퇴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이 회사가 이제 CDMO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1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만약에 퇴출이 되게 된다면 이 시장을 분명히 또 다른 기업들이 이제 채우게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그만큼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 기업들이 이번에 또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 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CDMO 쪽으로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 기업들이 지금 가장 많은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과거를 살펴봤을 때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그리고 ABL 바이오가 모두 이 자리에서 좀 빅딜을 이뤄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내에서 좀 퇴출이 된다면 국내 기업들 역시나 반사수의 기대감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관련 종목들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CDMO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뭐 플랫폼 기업들이나 메쉬 기업들도 좀 참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을 기대해 봤을 때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CDMO 쪽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요. 이 행사 자체가 이제 거기에서만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플랫폼 쪽도 역시 이제 현재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뭔가 조금 이제 그 플랫폼을 새롭게 이제 선보이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본다면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바이오 리더스라는 회사 이 회사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이제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메쉬라고 해서 대사이상성 지방간염 치료제 이쪽 분야인데요. 이쪽 시장이 과거에도 저희가 한번 이 주제를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뭐 비만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방간 치료제 시장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이 시장도 굉장히 좀 크게
지금 주목도가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도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번에 24주 투약 과정과 관련해서 중간 데이터를 이번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또 많이 끌게 된다면 뭐 이 관련해서는 이제 뭐 수출과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또 어떤 빅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CDMO 쪽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서 거론했던 신데카 바이오라든지 또는 바이오 리더스,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도 이번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CDMO뿐만 아니라 뭐 신테카 바이오나 바이오 리더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메시 치료제 관련 기업들 주목도 높여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D&D 파마텍은 특히 이번 자리에서 DD51의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질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200포인트라는 높은 지수 위치에서 새해에 또 우리 국내 증시가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내년도에 계좌에는 이거는 꼭 담아야 한다라는 주요 섹터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연초 같은 경우는 IT 쪽의 주목도가 높고요. 그리고 로봇 쪽에 대한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는 IT하고 로봇 쪽은 좀 관심을 보셔야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또 기대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자재 쪽, 이 원자재하고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관련 종목들도 중반기 이후부터는 이 종목 포트에 좀 담아서 가시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상반기에는 그래도 IT나 로봇 쪽으로 좀 더 집중도가 높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까 한 중반기 정도부터는 한 자산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도도 높여가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고생하셨고요. 새해에도 저희와 함께 새로운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패장을 했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년 만에 강세장을 맞이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내년도 전략들 함께 세워봐야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12월 마지막 날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들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26년을 대비하는 전략들 함께 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쪽으로는 2026년 20만 전자 랠리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목표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강세장일 경우에는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17만 5천 원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내년은 이게 기대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실적이 끌고 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2025년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깨냐 안 깨느냐라는 논쟁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비판적인 얘기까지 나왔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모든 것이 또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일단 3분기 때 영업이익을 대거 플러스로 만들어놨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첫 번째 요소였고, 두 번째는 9월,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약 25조 가까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에 있었던 어떤 불협화음이라고 그럴까요?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다 묻혀버린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좋은 일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역시 좀 봐야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D램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을 얼마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 이런 부분들도 또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전장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퍼포먼스들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는 원년이 돼야 된다라는 점도 삼성전자가 떠안고 있는 숙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거, 영업이익을 내야 된다는 건 삼성전자가 숙제죠. 우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맞아. 우리는 투자자들은 그런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내년도에도 외국인들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세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결국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17만 원 얘기도 나오긴 맞아요. 있습니다만,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15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그 목표가를 들었을 때는 뭔가 되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12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구간까지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메모리 관련해서는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거다, 27년까지 유지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걱정 없이 슈퍼사이클 좀 즐겨봐도 될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세적인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D램이라든지 HBM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이 거품론이 나올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슈퍼사이클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네.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경쟁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건, 마이크론도 지금 또 경쟁사로 또 급부상하고 그렇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중국이 또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품론과 그다음에 실적 베이스가 나타나면서 내년도에는 네. 올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매매가 조금, 이런 표현 드리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편안했죠.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나는. 올해. 2025년에는 네. 이제 오늘 2025년이니까 2025년 마지막 날이니까 네. 2025년에는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이 나는. 났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오히려 샀다 팔았다 했던 분들이 수익이 조금 덜 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내년에는 좀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이제 주가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밸류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D램이 잘 팔리고 HBM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품론과 그다음에 밸류 논란, 이제 주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레벨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서울경제를 꼭 시청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흘러가는 얘기들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정확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카테고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도에는 주가를 편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올해 사투 팔았다는 분들이 수익이 적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내년에는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러면 좀 더 전략들 세우는 데 있어서는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으로 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출 데이터 같은 걸 봤을 때는 반도체나 반도체 가면 같이 따라가는 전력 기기까지도 일단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만약에 내년도에까지 이어진다면 그 데이터를 같이 체크하면서 일단 비중 확대를 계속해 가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라기보다는 30% 정도는 상수를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상수로.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비중 확대라기보다는 내년도에는 네. 수출 기업들이 다양하게 퍼포먼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전력기기도 또 포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살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도체만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반도체가 거품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이 수익이 상당히 좋았겠죠. 네. 반도체 비중에 따라서 올해 한 해 이제 수익률이 결정이 됐을 정도로 그러한 등락들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내년도에는 반도체 비중을 30%로 상수로 우리가 좀 보고 있고 전력 인프라를 한 20% 정도 보고 있고 네. 나머지 이제 우리가 조선 방산이라든지 뭐 지금 문제 한일령 해제에 따른 또 엔터주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중요한 구간이다. 내년도에 반도체 비중 확대가 아니라 반도체는 고정으로 보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상대적인 수익률에 있어서 안정성을 나타내는 거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 또 하나의 특징을 놓고 보면 만약에 반도체가 뭐 거품론이라든지 밸류 논란이 나면서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비중을 확대시켜 놓으면 이것이 오히려 리스크로 또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30% 비중이다라면 상수로 가져가게 된다라면 어쨌든 또 그 사이클이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다른 쪽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네. 올해도 물론 이제 중요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적절하게 어떻게 포지션들을 분산시켜서 유지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30을 상수로 가져가고 20을 인프라로 가져가면 사실상 50%입니다. 그러니까 예. 50%는 고정으로 두고 그리고 나머지 50% 안에서 또 수익률 조정을 해보면 그때그때마다 움직임 체크하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서 수급이 더 내년엔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좀 주셨는데 12월 한 달 동안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반도체 투톱에만 지금 6조 원이 넘게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급의 흐름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배경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일단 뭐 두 가지인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400조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 25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데 그중에 절반을 반도체 섹터에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250조인데 네. 내년에 반도체에서 200조 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언제 100조 영업이익을 달성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네.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니 주식이라는 게 이익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이렇게 좋으면 반도체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급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면 지금 이제 1,450원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불안정한 모습입니다만 네. 이게 지금 1,400원대 초입까지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들어오겠죠. 첫 번째 토끼는 앞서 언급드렸던 이익 토끼고요. 두 번째 토끼는 환율 토끼입니다. 환율 토끼를 두 마리를 다 잡아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라면 우리나라 국내 체력이 좋아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환차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지금 외국인들은 환차 손을 보고 있었던 상태인데 그쵸. 환차 이익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 투자자들 또 중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환율 물타기를 또 해야죠. 1,480원에 들어왔었던 부분들을 1,450원, 30원 물타기로 들어오니까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6조 넘게 외국인들이 샀습니다만 이건 다 환차 손을 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환차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물타기를 할 수밖에 그러네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그러네요. 들어올 거다.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은 뭐냐? 국내 투자자들은 이익단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한 마리 토끼밖에 못 잡습니다. 그쵸. 어차피 환율 효과가 있는데 근데 한 마리 토끼를 잡더라도 그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경제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26일 날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네. 했다시피 네. 배당 받으셨던 분들은 맞아요. 삼성전자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라가고 두 마리 다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적절하게 우리가 또 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시점에 따라서 잘 조언을 해드리겠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수요일 날 오셨을 때 이제 26일이 배당 받을 수 있는 네. 마지막 날이니까 고배당 이익 많이 남긴 기업들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가 달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마무리를 신고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그 전략을 따라가셨다면 금요일에 전까지 들어가셨다면 이 배당까지 이익을 같이 좀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투톱 이야기했으니까 소부장도 좀 볼게요. 일단은 확실하게 형님들이 먼저 자리를 좀 잡아줘야 그 밑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줬음에도 사실 소부장은 여전히 각계 전투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냥 반도체 투톱의 밸류체인 단으로 그냥 좀 바라봐야 될까요?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가을에 찬물을 한번 확 끼얹었던 것들이 후공정 업체들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더 이상 발주를 안 줬다. 뭐 이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그때부터 주가가 서로 다르게 가는 그쵸. 그 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소부장이 같이 갔었다라면 그때부터는 각자의 길을 갔었던 오히려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맞아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를 이제 리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전히 이제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소부장단까지 그 온기가 전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전에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코스닥에 대한 정책들을 좀 일부 내세웠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IT 소부장들이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올해와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도 좀 봐야 된다. 하지만 어디를 봐야 되느냐라고 압축을 하게 되면 역시 후공정에 따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쪽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서 조금 이제 시야를 좀 넓히면 네. 코스닥에서 그러면 활성화 대책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요. 소부장이 있는데 소부장 같은 경우 지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습니다.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의 지수 영향력은 낮다 하더라도 이익단에 있어서의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부장 안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좁히고 후공정단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도체 투톱이 지금 신고가 달성이 나온 예. 상태예요.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지금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되실 거고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바로 SK 스퀘어인데 이쪽은 뭐 할인율의 마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수급상으로도 나쁘진 않아서요. 이 세 종목을 다 이렇게 늘여놓고 종목별로 좀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스퀘어 빼고. 예, 스퀘어를 우리가 좀 보는 부분들은 네. 결국 스퀘어를 보나 삼성물산을 보나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외국인들이 스퀘어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한 종목을 담을 그렇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그런 캡이 없는 이제 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삼성전자만 그 캡이 없는데 하이닉스는 그 캡이 있어요. 맞아요. 10% 이상 못 담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를 못 담으면 네. 우리가 지수를 못 쫓아가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뭐 담고 싶은 만큼 담을 수 있는데 하이닉스를 담지 못하는데 하이닉스가 포트폴리오에 10%밖에 없으면 이게 지수를 못 따라가니까 SK 스퀘어를 담을 담습니다.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SK 스퀘어를 담고 SK를 담고 이런 현상들이 맞아요. 좀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본주에 직접 투자하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거기 때문에 스퀘어는 좀 간접적인 방식이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는 직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지금 놓고 보면 그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것을 좀 구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 투톱 위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GPU에 이어서 올해는 TPU라는 개념도 등장을 했고 이제 올해 말 마무리하기 전에는 또 그록 인수 이야기 나오면서 LPU라는 부분도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에이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올해는 부각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26년에는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안에서도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좀 그 내용들은 조금 이제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될 2026년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GPU가 됐던 뭐 TPU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HBM이 팔리니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서학개미에 투자하시는 엔비디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연관된 또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태풍 속의 찻잔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GPU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태고 또 중국에서도 또 GPU를 또 능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삼성전자도 또 GPU와 다른 것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경쟁력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독주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기술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 거와 거품론들이 맞부딪히면서 그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년까지 그러니까 2026년, 2027년까지 GPU의 독주를 깨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호환성이라든지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여전히 GPU가 대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시장에서는 TPU가 커갈수록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보다 빠르게 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면밀히 이제 기울이시라는 여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7년도에 되면 이런 기술 개발 속에서 GPU가 얼마만큼 오히려 독주를 더 강화시키느냐 아니면 경쟁력을 잃게 되느냐 급속도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 원년은 2017년이 될 것 같고 2026년은 기술 개발과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복잡해질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올해도 시장의 호흡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들 대응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AI가 움직인다입니다. 사실 뭐 AI로 묶여서 본다면 올 한 해도 빛났던 섹터들이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건 올해 초와 또 올해 연말쯤에 빛났던 로봇 쪽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자율주행들도 이제 연말 들어서부터는 좀 주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AI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1월이 되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중 하나가 또 CES입니다. 그래서 이번 CES를 통해서 2026년 AI의 투자에 대한 가능성 혹은 분기점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CES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요. CES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거니까 CES를 사전에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로봇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저보다 정밀하게 구현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읽어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CES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같대. 그 대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CES는 이제 막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CES를 통해서 어떤 산업의 흐름을 좀 잡는 것이지 CES가 산업의 대세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ES에서 피지컬 AI가 정말 어떤 독보적인 것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주가가 단기간에 움직였다가 단기간에 식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모멘텀들을 여러분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CES와 관련주들이 1년 내내 움직인 적은 없습니다. 어떠한 한 해든지 그런 것들이 움직였을 때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발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뭐 CES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거기서 얻을 만큼 구현되는지 여부는 조금 좀 신중하게 지켜보자.
저는 약간의 신중론으로 오.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보면 그전에는 CES 전에는 AI라는 개념이 없다가 등장했을 때는 너무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열리는 CES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날이 사실상 내년 열리고 나서 이제 2일과 8일이죠.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 대응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꼭 챙겨서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로봇주를 좀 봤을 때는 일부 종목은 정말 크게 상승폭을 보인 종목들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흐름을 같이 이어가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들을 놓고 보면 올해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상당히 좀 다르게 움직였죠. 네. 로봇주들을 움직였을 때는 로봇주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서로 간에 분파가 됐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익이 나는 소부장들, 이익이 네. 나는 이제 소부장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올랐고 또 하나는 기대감이 높았던, 그다음에 이제 현대를 필두로 해서 기대감이 높았었던 주가들에 대한 네.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내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봇이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여러 가지 갖고 있고 또 이제 일부 기업들은 이익이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로봇은 이제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정밀해지고 네. 우리한테 친숙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로봇은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기업체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 로봇들은 한 번 로봇이 설치가 되면 수년 동안 재설치가 안 됩니다. 소모품이 아니죠. 그렇죠. 저 로봇을 설치하는데 어마무시한 돈들이 들어가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1년마다 바꾸나요? 아니죠. 아니죠. 저건 이제 거기 들어가는 아주 작은 소모품만 바꾸고 AS 정도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투자가 되고 나면 연속적인 투자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서 피지컬 AI도 얘기했죠. 피지컬 AI는 AI가 로봇 형태로 이제 옷을 입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도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네. 지금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꽤 비싼 로봇이 하나 나오는데요. 옷을 하나 개는데 네. 2분 걸린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판매가 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뭐 그 반려동물한테 이제 먹이도 주고 할 정도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월 구독료가 한 7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월 70만 원 주고 옷 한 벌 개는데 2분 걸리는 옷을 근데 그건 점점 빨라질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단계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그걸 뭐 구체적으로 누가 사겠습니까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거기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얻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말 빠르면 내년 내후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몇몇 이제 사고들도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 필연적인 부분들이 근데 그건 산업의 흐름이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로봇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지금 우리가 너무 빨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결국 로봇이라는 것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일부분도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거듭 요즘 방송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게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게 2017년이에요. 네. 아직까지 자율주행차가 우리 주위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죠. 이제 시간이 점점 빨라질 겁니다. 네. 근데 로봇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인데 그 겪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주가 퍼포먼스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네. 로봇과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가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네. 뭐 깐부 해동이 있었다라든지 GPU가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로봇을 누군가 개발했다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 이벤트 드리블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전략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짧게 좀 끊어쳐야지 짧게. 로봇주들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네. 2025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끌고 갔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기대감보다는 데이터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 앞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우리가 AI도 지금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이제 더 이상 AI에 대한 거품론에 대한 그렇죠. 그 진원지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봇도 결국 실적을 바라볼 것 같아요. 실적을 바라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자라고 해서 좀 짧게 보자라고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네요. 로봇은 한 번 들이고 나면 다시 교체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라는 걸립니다. 예. 부분은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라는 부분도 앞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리 로봇 섹터여도 더 이상 기대감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좀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짧게 호흡을 좀 가져가자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상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고요. 또 이제 하루 쉬고 1월 2일에 돌아오면 2026년 첫 날로
6월로 개장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해 그리고 2026년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가이드를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섹터는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은 아니고요. 네, 전력 인프라 전력.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것이고요. 네. 내년 초에는 아무래도 잠깐 한일연과 관련된 주식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상대적으로 약간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섹터 내에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유효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 저도 오래 있었을 때 한 해 길게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그 다음 해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는 더 짧게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하나의 관행이에요. 한 해 길게 갔으면 그 다음 해는 짧게 이게 반복이군요. 반복이 되는 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섹터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섹터예요. 이제 익숙해졌죠. 제가 굳이 전력 인프라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AI 관련 또 어떤 종목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뉴스에 따라서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게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지만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히려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면서 그 수익률 제가 이제 매매를 부추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오히려 내년도에 수익을 좀 지킬 수 있고 또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는 오히려 현찰을 꽉 쥐고 있다가 보일 때마다 매매하는 그런 전략들을 적절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구사한다라면 내년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긍정적인 수익을 잘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리고 현금은 일정 부분 늘 가지고 있다가 그 뉴스에 반응이 나오거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될 때마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는 패장했지만 오르늘이 2025년의 딱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제작진은 내년도 방송을 위해서도 열심히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루 쉬고 저희는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